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 바. 조상훈입니다. 6월 5일 목요일 뉴스바입니다. 지방선거 개표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시도지사 당선자 또는 유력으로 본 현재까지의 전국 판세는 모두 17곳 중 새정치민주연합이 9곳, 새누리당이 8곳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짚어볼 주요 이슈입니다. 새누리당에게는 선전에 따른 자평의 빌미를,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절반의 승리라는 호평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실시된 전국동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대체적인 평가가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를 지배할 것으로 예상됐던 세월호 참사의 후폭풍은 예상을 깨고 교육감 선거에 더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최영일 정치평론가를 초대석에서 연결해서 지방선거 총평 그리고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지역, 어느 후보보다 더 값진 승리를 거머쥔 인물 꼽으라면 아마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를 꼽는데 주저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줄곧 열세했던 사전 여론조사 결과를 완벽하게 뒤집고 혁신교육의 깃발을 다시 집어든 조희연 당선자를 오늘 초대석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だ。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집트 선거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 실세였죠. LCC가 결국 새 대통령으로 당선됐죠? 네, 이집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치러진 대선 개표 결과 LCC 후보가 96.91%의 득표율로 당선이 확정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예. LCC 전 국방장관은 작년 7월 무함마드 무르시 이집트 전 대통령의 축출을 주도했던 인물인데요. 그 후 11개월 만에 대통령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LCC는 2018년까지 4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맡게 됐고요. 대통령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LCC는 당선이 확정된 뒤 대국민 연설에서 이제는 이집트 재건을 위해 일해야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득표율이 96.91%. 그 선거 왜 했나 싶을 정도로 아주 높은 수치네요. 네. 경쟁 상대 있기는 있었습니까? 유일한 경쟁 상대였던 좌파 정치인 사바이 후보가 있었지만 3%의 득표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예.
이 후보는 대선 기간 동안 일부 투표소에서 각종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선관위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기각해버렸습니다. 예. 투표율이 상당히 낮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선관위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틀간 시행 예정이었던 대선을 하루 더 연장하기도 했는데요. 예. 결국 최종 투표율은 과반도 안 되는 약 47%로 집계됐습니다. 2012년 무르시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는 투표율이 52% 정도였는데요. 그때보다도 4% 이상 정도 낮은 수치입니다. LCC는 1950년대 이집트 공화국 체제 출범 이후 5번째 군부 출신 대통령이 됐습니다. 예.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이 되기는 했지만 무르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좀 반발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무르시 지지 세력은 대선 결과에 불복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들은 작년에 무르시가 축출되고 나서 LCC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시위를 계속 이어왔는데요. 예. 군부가 이끄는 과도 정부는 이들을 무력으로 진압했고 그 과정에서 1,5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2011년 아랍의 봄이라고 불리는 민주화 시위로 30년간 독재했던 무바라크가 퇴진했었는데 이번 LCC의 당선이 무바라크의 군사 독재 정권으로 회귀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예. 유럽 각국 순방 중인 미국 오바마 대통령,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당선자를 만났군요. 그렇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 당선자를 만나 우크라이나의 전국 안정과 경제 부양,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 축소 방안 등을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더 높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편에 서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권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내용 어떤 것들입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500만 달러 규모의 군사 물품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고요. 포로셴코 당선자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폴란드 방문 목적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려는 그런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예. 이 나라들은 냉전 당시 소련의 영향권에 있다가 지금은 미국의 안보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예. 유엔이 북한의 인권 문제 지적을 했는데 북한이 반발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북한 유엔 대표부는 현재 시간으로 4일 인권 침해가 심각한 곳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대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국의 반인권 범죄에 대한 제안서를 회원국들이 회람할 수 있도록 유엔 공식 문서로 등재해달라고 요청했고요. 이 문서는 유엔 공식 문건으로 기록됐습니다. 예.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담겨 있습니까? 북한은 제안서에서 주권과 존엄성이 확고히 보장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침해 문제는 오히려 양육강식의 법칙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만연한 한국과 미국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예. 남한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겨냥한 비방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유엔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은 어떤 거였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요구했었습니다. 예. 유엔은 지난달 말 북한의 인권을 감시하고 또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요. 이곳에 5-6명의 유엔 직원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예. 일본 정계의 원조 극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시하라 씨. 신당 창당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일본 정계의 원조 극우로 불리는 이시하라 신타로가 주도할 신당에 최소 22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신당은 자립, 새로운 보수, 그리고 차세대 등 3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이시하라는 진정한 보수, 새로운 보수를 수행하고 일본 정치에 파문을 일으키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시하라 씨가 극우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이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시하라는 도쿄 도지사 시절 센카쿠 열도 매입을 추진했었고요. 자주 헌법 제정을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2003년엔 한일 관계에 대해서 한일 합방은 한국인의 총의로 결정됐다 이렇게 말한 바도 있고요.
오랜 조선식민지화는 일본의 자위를 위한 조치였다 이런 망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예, 6월 5일자 조간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오늘 조간 브리핑은 어제 실시됐던 6사 지방선거 결과 그리고 총평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서 볼 게 없습니다. 밤사이에 좀 당락을 확정지어서 보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신문사들이 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새벽이 뭡니까?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당락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곳에서는 앞서고 어느 곳은 경합지역이다. 이렇게 보도되어 있는 신문을 인용해서 전해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 아침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출구조사를 보면서 말이죠. 그동안 사실 방송 3사가 말이죠. 출구조사를 했을 때 득표율까지 정확하게 맞추진 못했지만 예. 적어도 1, 2위 정도는 맞췄죠. 그런데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사전 예측이 빗나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사전 예측 결과에서는 초박빙이긴 했지만 그런 단서를 달았지만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그 우세를 예. 이렇게 예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현재는 이제 남경필 후보의 당선으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지금 개표율이 94.66%인데요. 두 후보 간 득표율 격차가 약 0.79% 정도 납니다. 예, 이거 정말 참 피말립니다. 막판에 또 급격하게 좁혀지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은 6월 5일 아침 7시 42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남경필 후보의 승리로 귀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또 전망해 봅니다. 추세로 본다면은 김진표 후보가 역전을 하기에는 힘겨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나머지는 다 맞췄습니다. 서울 새정치 박원순, 인천 새누리 유정복, 강원 새정치 최문순, 대전 새정치 권선택, 세종 새정치 이춘희, 충남 새정치 안희정, 충북 새정치 이시종, 대구 새누리 권영진, 경북 새누리 김관용, 부산 새누리 서병수, 울산 새누리 김기현, 경남 새누리 홍준표, 광주 새정치 윤장현, 전남 새정치 이낙연, 전북 새정치 송하진, 제주 새누리 원희룡 후보의 당선이 적중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정치 9, 새누리 8 이렇게 결론 났고 또 날 것 같습니다. 예, 광역 단체장을 뽑는 곳이 모두 17곳인데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9곳, 네. 새누리당이 8곳. 예. 단순 숫자로 본다면 야당이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말이죠. 흔쾌하진 않습니다. 예.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선거 결과 보면은 어제 낮까지만 해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인천 경기 더불어서 무소속인 오거돈 후보가 부산에서 좀 이기지 않을까. 예. 강세를 좀 띄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사전에 저희가 입수한 최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렇게 나왔고요. 실제로 JTBC 보도를 보게 되면은 인천과 부산에서 송영길, 오거돈 후보의 승리를 예측하기도 했는데 말이죠. 빗나갔습니다. 자, 원인은 무엇일까? 왜 새정치민주연합이 완승하지 못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때 제자를 구하기 위해 세월호에 뛰어들었다가 숨진 단원고 선생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죠. 물론 그 선생님 이름이 틀렸습니다. 그 밖에도 승객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내던진 세월호 승무원, 친구들을 구하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단원고 학생의 이름을 부르다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등 돌린 보수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숨진 분들의 넋을 위로하는
그런 취지에서 눈물을 흘린 건데 이 눈물을 보수층들은 나 위태롭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신호로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죠. 실제로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을 선거운동에 이용하고 나섰습니다.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 최경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할 때라고 말을 했고요. 새누리당은 박근혜 마케팅을 전방위적으로 펼쳤습니다. 눈물 흘리는 대통령 사진 옆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주세요라는 큼직한 글자가 적힌 펼침막을 전국 곳곳에 내걸었고요. 대통령 눈물 장면을 편집한 동영상을 제공하면서 선거에 활용하라는 지침도 내려보냈습니다. 대통령에게 힘이 되어주세요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도 진행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 박근혜를 지켜달라 이런 선거구까지 내세우면서 박 대통령의 눈물을 좀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에 이용하고 나섰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뭐 했습니까? 예.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눈물은 지방선거용이다 이런 비판이 제기됐고요. 뭐 그 말이 틀립니까? 사실이죠.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통령 마케팅은 뭐 정말 노골적으로 계속됐고요. 야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빈축을 샀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그런 빈축을 사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눈물 흘리는 대통령의 얼굴을 담은 플래카드가 부산도시 곳곳에 내걸리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서병수 새누리당 후보가 자신의 얼굴을 지우고 박근혜 대통령 얼굴, 눈물 흘리는 얼굴을 클로즈업한 사진을 담아서 플래카드를 부산 시내 곳곳에 갖다 붙였던 거지요. 그렇게 해서 지지를 호소한 끝에 결국 여당의 앞마당인 부산을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 사실 한 달 전쯤만 해도 이번 지방선거 지역 일꾼 뽑는 선거다 이렇게 새누리당이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막상 선거일이 다가오자 후보는 뒤로 숨고 박근혜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웠단 말이죠. 예. 이거 뭐 정치적인 도의 문제를 떠나서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방정부의 수장을 선출하는 그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레임덕론까지 과도하게 거론했죠. 이번에 우리가 지면 대통령 레임덕이 발생합니다. 식물 대통령 되길 바라십니까? 충남지사 후보로 나섰던 정진석 후보는 이번 선거는 박근혜 지키기냐 아니면 박근혜 버리기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 직접 개입했다는 뭐 증거는 없지만요.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출마 후보가 자기 얼굴 감추고 대통령 눈물 사진을 앞세워서 표심을 구걸한 점, 또 이번 선거를 지방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키기 또는 버리기 선거다 이렇게 규정한 점은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크게 훼손시킨 행위였습니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 합법적 범위 안에서 열린우리당의 승리를 돕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가 탄핵 위기에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이 탄핵의 그 취지를 보게 되면은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이거는 금지돼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이 뜻에 거역되게 행동할 리 없을 텐데 그런데 대통령의 얼굴을 앞세워서 선거를 치렀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보고도 묵인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사실 이런 대통령의 눈물 마케팅이 지역주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우리 현실 속에서 영남을 결집시킨 면이 컸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영남에서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박근혜의 눈물 마케팅을 펼쳤는데 이건 독이 든 잔을 든 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이야 아직 정권 초반기고 하니까 대통령의 명성이 먹힐 수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의 신승이라고 하죠. 겨우겨우 이긴 건데 유정복의 승리도 실은 여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측근이니 뭔가 있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인천 표심을 유정복 후보에게 쏠리게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입니다. 자, 그러나 대통령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힘이 소진됩니다. 집권 1년 남겨둔 시점에 치르게 될 2016년 총선 또 2017년에 대선도 대통령 눈물로 과연 선거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부산이나 충청도에서는 이것이 별로 안 먹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비도시 지역에서나
박근혜의 눈물이 먹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때쯤 되면 여러분의 눈물을 닦으세요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뭐 일면 박근혜 대통령의 승리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이게 새누리당의 승리냐? 예. 그건 또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박근혜의 승리, 새누리당 패배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만약 수도권까지 완패했다면 인천 경기까지 내줬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당 장악력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처럼 독불장국식의 제왕적 권위를 행사할 수 없을 겁니다. 청와대에서 뭔가 하명하면 그대로 당은 실행에 옮겨야 하는 그런 관계가 깨질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요. 그러나 결국 박근혜의 눈물로 수도권에서 세 곳 중에 두 곳을 지켰으니 이 새누리당으로서는 박근혜 대통령 은덕을 입은 셈이죠. 자, 결국 새누리당 안에 건전한 재언과 충고를 수렴할 그런 기회 자체가 상실됐습니다. 박근혜에게 새누리당은 나의 눈물로 이긴 사람들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은 이로써 박근혜 당으로 완벽하게 전락했습니다. 제가 다음 총선, 다음 대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이 당과 각을 세워야, 그러니까 당이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다음 대선에서 야당이 제기할 정권 심판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당장 박근혜 대통령도 보십시오. 대통령 되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과 꾸준히 각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본인이 이제 당 비상대책위원장, 실질적인 당권을 쥐고 총선에 임박해서 당 이름을 바꿨잖아요. 색깔도 바꾸고 또 경제민주화, 복지 공약도 선점했습니다. 물론 다 나중에 뒤집었습니다만 말이죠. 이런 식의 차별화로 야당이 줄기차게 내세운 정권 교체론을 희석시켰습니다. 사실 경기도에서 남경필 후보가 이기게 된 것도 실은 뭐겠습니까? 친박과의 어떤 차별성 이런 것 때문에 정권 심판론 이걸 무력화시킨 측면이 크거든요. 또 본인 자체도 진도 가서 고개를 숙였고요. 물론 대통령이 오실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만은 여간 남경필 그 후보의 그 몸맞추기 이런 것들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자, 당이 대통령과 차별화해야 한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 사실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이 그의 아버지와 흡사하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은 박 대통령이 차기 지도자를 키우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자력으로 클 지도자감 여당에서 찾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과 차별화도 못하고 변변한 차기 주자도 없고 이 총선 대선에서 과연 새누리당이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또 나오겠지요. 자력으로 크지 않더라도 누군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올 텐데 예. 대통령이 묵인을 한다든지 방조한다든지 이러진 않을 거란 얘기죠. 박정희 대통령 스타일을 보자면 말이죠. 예. 그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도 흡사하게 레임덕을 부를 수 있거든요. 차기 주자가 조기에 부상하게 되면 말이죠. 예. 이번 지방선거 결과 일부 지역 선거에 대해서는 미리 보는 차기 대선이다. 예. 이런 타이틀까지 좀 붙였습니다. 예. 서울시장 선거가 특별히 그랬는데 차기 대권 구도와 이번 지방선거 결과 좀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앞서 그 차기 주자감이 새누리당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나마 1위를 달리던 후보가 누구였습니까?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아니었습니까? 예. 이번에 그야말로 박원순 후보에게 완패를 했는데 말이죠. 서울시장 후보로서 완패한 것도 있지만 정치적 치명상을 입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에게 10%포인트가량 뒤진다는 방송 3사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이런 말을 했네요. 정몽준 후보는 돈이 많아서 뻥을 쳐도 사람들이 이해할 것이다. 오페라 하우스와 같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하지 않은 것도 하고 뻥도 치고 그랬어야 했다. 그런데 정몽준 후보는 어딜 가도 농약급식 이런 말만 했다. 이런 그 작은 것들만 공약으로 내세우다 보니까 예. 결국에는 외면
당한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뭐 사재 한 2조 원 넘는 거 다 털어서 뭐 하겠다. 예. 이런 공약이라도 했어야 된다. 나중에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예.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뭐 이런 말을 떠올리면은 참 이 새누리당 안에서 이른바 방귀 좀 뀌는 이런 양반이 왜 거짓말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한 걸로 봐서는 이 새누리당의 이 상태가 어떤지를 여기서 극명하게 발견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사실 정몽준 후보 막내 아들의 세월호 유가족 비하 발언으로 직격탄을 맞았지요. 이게 핵심적인 패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곧바로 사과를 했지만 부인이 막내 아들의 이런 유가족 비하 발언을 옹호한 듯한 발언을 한 것이 또 알려지면서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중도층과 야권 지지층에게 쌓여왔던 비교적 합리적인 보수 이미지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선거 내내 네거티브 공세를 피했지요. 색깔론을 동원하는 모습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서면서 이전보다도 훨씬 강한 보수적인 색채를 내보였는데요. 토론회에서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한 점, 이것이 결국 패인으로 작용했다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예. 사실 정몽준 후보 같은 경우에 2002년 월드컵 직후에 예. 정치적으로 최고의 좀 정점에 있었는데 예. 당시에는 이제 노무현 후보와 단일화해서 네. 밀렸고요. 예. 대권 후보로서 정몽준 후보 이번 선거를 계기로 네. 좀 입지가 확연히 축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확 꺾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새누리당의 다음 주자감은 누구냐? 김무성 의원 정도인데 김무성 의원도 큰 약점이 있습니다. 2월 20일 대한변협 강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참모들이 써준 공약을 그대로 읽었으며 국민이 공약에 속아서 표를 찍어주었다 이렇게 말했죠. 국민 여러분, 정치인들이 내가 당선되면 이런 거 해주겠습니다. 여기에 속아가지고 표 찍어주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당선됐다 이런 말을 한 건데 말이죠. 그 참모가 어떤 참모일까요? 본인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김무성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주자가 되겠다 이렇게 나선 걸 보면은 서청원 의원도 노후긴 합니다만은 대권 주자를 꿈꿔도 될 일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네요. 예, 야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이 좀 대권 주자로 부각이 더 될 것이다. 예. 이런 전망이 가능하고요. 예. 안철수 공동대표 일단 광주 광역시장 선거를 지켰단 말이죠. 네.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011년에 12.6 재보선을 통해서 제도권 정치에 전면 등장한 박원순 후보. 1994년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설립을 주도하고 소액주주 권리찾기,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통해서 시민운동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선전한 배경에는 그동안 역대 서울시장이 보여줬던 보여주기식 대규모 개발 정책을 지향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우선한 조용한 시정 방침이 시민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실 선거 막판에 터진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 이게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뭐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데다가 발빠른 사고 대처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아니, 위기를 모면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시민들에게 강력하게 각인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기영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말이 있는데요. 지하철 추돌 사고가 참사의 구조적인 원인들이 부각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박원순이 있었네. 박원순이라면 잘할 것 같다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세월호 전국에서 이어진 정몽준 후보 가족들의 미개한 국민 이 발언과 더불어서 지하철 참사 사고 수습 과정에서 박원순 후보의 역할이 박 후보를 도약대에 세운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예. 한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책임론에 휘말릴 공산도 있어 보입니다. 이건 좀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수도권 선거 결과 때문인가요? 그렇죠. 너무 광주에 올인했다. 이런 비판이 좀 있죠. 지금까지 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이어진 이 야당 역사 속에서 야당 지도부가 선거 목전에 광주에서 선거운동한 사례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예. 거기는 일단 믿고
격전지, 접전지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유세를 펼쳤는데 말이죠. 경기도 광주라면 모를까요? 예, 경기도 광주가 아니라 광주 광역시에 가서 예. 선거 막판에 올인을 했단 말이죠. 예,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윤장현 후보, 자신이 사실상 천거한 윤장현 후보가 떨어질 경우에는 뭐 엄청난 정치적 내상을 입게 되니 윤장현 후보 당선에 올인을 했던 거죠. 이게 수도권의 패인으로 나타났다면 이거 뭐 안철수 대표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예.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좀 아쉽게 됐습니다. 예. 예. 사실 선거 당일 밤 11시면은 일찌감치 유력, 확실, 확정 이렇게 결론 나던 곳이 바로 영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벽 3시가 되도록 승부가 확실히 갈리지 않았습니다. 최종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주 미세한 차이로 오거돈 후보가 석패를 했습니다. 오거돈 후보의 존재감은 새누리당을 바짝 긴장하게 했고요.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모든 중진과 국회의원을 총출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급기야 서병수 후보의 사진은 온데간데 없고 대통령의 눈물 플래카드가 내걸렸습니다. 따라서 서병수 후보가 아닌 박근혜 대통령과 오거돈 후보의 1대1 승부였다. 이번 부산시장 선거가 말이죠. 예. 그렇다는 그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거돈 후보는 이번 7월에 있을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까요? 한다면 6월 선거에서 보여준 부산 돌풍을 재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무너뜨리려 했던 특정당 독식의 지역주의, 무너뜨리진 못했지만 적어도 큰 균열을 남겼다는 평가, 가능하겠습니다. 예. 시도지사 선거 위주로 살펴봤고요. 네. 교육감 선거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자 조선일보 일면을 보니까 제목이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도, 야도 아닌 전교조의 승리. 이렇게 제목을 뽑았더군요. 예, 새누리당 정권과 정확하게 이익이 일치하는 신문, 바로 조선일보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는 광역단체장 선거,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이번 교육감, 진보 교육감의 돌풍을 넘어선 거의 독식에 가까운 결과가 너무나 아팠던 모양입니다. 오늘 일면 톱 제목이 여도 야도 아닌 전교조의 승리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전남, 영남, 세종, 제주, 인천 해서 13곳 곳에서 민주진보 교육감이 탄생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생 718명 가운데 약 80%가량이 진보 교육감 관할에서 공부하게 됐다. 진보 진영은 대부분 단일 후보를 낸 반면 보수 진영은 지역마다 3명에서 6명씩 후보가 난립하면서 보수 성향 표가 분산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후보가 난립하면 패배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단일화하지 못한 보수 진영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라고 하면서 이번에 당선한 진보 교육감 대부분은 30%대 득표율로 선거에서 이겼다. 거꾸로 말하자면 유권자 가운데 다수는 다른 후보들에게 표를 던졌다는 이야기다. 예. 이게 단일화했으면 보수 교육감이 이겼다. 이런 얘기죠. 조선일보 사설은 말이죠. 초중고 유치원생 718만 명 가운데 80%가량이 진보 교육감 관할에서 공부하게 됐다. 네. 그 관할에서 공부하면 안 됩니까? 글쎄 말이에요. 예. 이 조선일보가 이런 위기감을 가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조선일보의 사주 가문을 보게 되면 사학과 무관하지 않죠. 우리나라에 이른바 돈을 좀 갖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사학을 돈벌이로 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간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등 이 땅의 기득권 세력들, 보수 세력들이 전교조를 때려잡지 못해서 안달이었던 이유도 다 여기에 그런 맥락이 있는 겁니다. 전교조가 사학 운영에 이렇게 하나의 어떤 견제 세력이 되고 나아가서 혹은 비판 세력으로서 국민들에게 신임을 얻는 것,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란 얘기죠.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전교조를 어떤 식으로든 법의 노조로 만들고 또 전교조 교사들을 어떻게든 내쫓으려 했던 현 정부의 기조, 다 그런 맥락 속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 한겨레가 말이죠. 조선일보에 마치 이런 사설이 실릴 것을 예측했는지 오늘 아침 이 사설을 배달했네요.
언뜻 보면은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들은 단합하고 보수 후보들은 분열한데 원인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단지 보수 난립, 진보 단합 이런 구도 때문이라고 하기엔 설명할 수 없는 구석들이 많다. 내용을 뜯어보면 세월호 참사 충격이 진보 교육감 시대를 몰고 왔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세월호 참사가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켰고 30, 40대 앵그리맘을 중심으로 한 학부모들로 하여금 경쟁과 효율을 추구하는 보수 성향의 후보보다 협력과 공존, 덕성을 중시하는 진보 성향의 후보를 선택하도록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치단체장, 의원 선거에서 여전히 나타난 지역 이념 성향의 투표가 교육감 선거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은 이런 해석에 힘을 더해준다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사설에 덧붙여서 말이죠. 예. 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확장성, 또 진보 교육감들의 확장성, 여기에 야권이 주목하고 이 안에서 희망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진정성 있는 시정, 진정성 있는 교육정책, 이것이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이념을 뛰어넘어서서 세대를 뛰어넘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향후 총선과 대선 앞두고 박원순 또 진보교육감 이들에 대한 마케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역시 진보교육감, 앞선 진보교육감, 대표적으로 뭐 김상곤, 광노현 이런 교육감이 펼쳤던 이런 사람 중심의 교육이 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쪽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야당의 선전 승리라고 볼 수만은 없다. 이런 분석들이 좀 지배적인데 예.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충분치 못한 성적표였지요.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번 선거에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걸었는데 사실상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분노한 민심에 기댄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승리조차, 나머지 승리조차도 실은 당 지도부와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무상급식이라는 이슈 선점이 있었는데 이번엔 없었어요. 지도부의 리더십으로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후보들의 개인기가 주목받았습니다. 기초단체장, 원주 삼척 빼놓고 다 새누리당이 섰고 난 강원도 보십시오. 거기 도지사가 최문순 새정치연합 후보가 됐습니다. 이게 뭐 새정치연합이란 간판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뭐 충남, 충북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그런 상황입니다. 후보 혼자 뛰었다 이거죠. 네. 뭐 사실 박원순 시장의 이런 압승이 새정치연합의 압승으로 등식화할 수 있겠습니까? 당 안팎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지도부의 존재감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대표,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는 지난 3월 통합을 전격 선언하면서 지방선거에서 양측 지지차가 그런 분열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은 막았습니다. 민주당 따로, 안철수 따로 이렇게 나왔다가 결국 뭐 그런 식으로 나왔다면 만약에 지방선거 완패하지 않았겠습니까? 두 세력을 연결시켜준 고리가 기초선거 무공천이었고 이걸 결국 뒤집었지만 어쨌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두 대표가 막연히 욕만 먹을 일은 아니다 이런 지적도 있지만은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구민주당과 구새정치연합 측과의 마찰 곳곳에서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안 대표 측이 파행적으로 공천을 했고 일부가 여기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표를 갈라먹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 본다면은 김한길 안철수 대표의 그간의 행태는 당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그런 책임론 나올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예. 교육감 선거 그리고 광역단체장 선거까지 짚어봤는데요. 예. 좀 주목할 만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재명 새정치민주연합 성남시장 후보가 당선됐다는 점입니다.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의 승리가 뭐 일기 시정 운영이라든지 진정성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인정받은 측면도 있지만은 이건 뭐 사실 그간 엄청난 네거티브 공세에 휘말리지 않았습니까? 뭐 종북시장이라느니 뭐 온갖 있지도 않은 사실 억측으로 인해서 이렇게 소문에 시달리곤 했는데 하지만 이런 것들을 집요한 정치적으로 돌파를 했고요. 결국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차세대 대선 주자감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들도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안산시장 선거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여기도 전략 공천이 이루어졌죠. 네, 김한길 대표가 재종길 전 의원을 안산시장 후보로 공천을 했는데 기존 안산시장 김철민 안산시장이 반발해서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새누리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것 아니냐 우려가 있었는데요. 결국 재종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게다가 안산 지역 경기도 의원 8석도 모두 새정치연합 후보들에게 몰아줬습니다. 결국 세월호 사고에 대한 안산시 차원의 심판은 너무나 확고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 삼척시장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는 원전 반대를 대표 공약으로 제시한 무소속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를 60대 40으로 이겼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삼척하면 또 새누리당의 아성 아니었습니까? 근데 원전 문제를 놓고 원전 반대쪽 입장에선 주민들이 더 많았다는 점이 입증이 됐고요. 새누리당의 심판은 앞으로 원전 정책에 관한 한 적지 않은 브레이크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김용민 PD였고요. 오늘 조간들이 선거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지방선거 분석 위주로 오늘 조간 브리핑 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어제 실시된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결과 딱 잘라서 어느 쪽이 승리했다 이렇게 규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서울이라는 큰 성을 지켜냈지만 그 밖의 주요 지역에서 대체로 예상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도권에서 1승 2패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좀 깔끔하지 못한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인천에서의 패배가 좀 뼈아플 것 같고요. 새누리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 정도면 선전했다 이렇게 좀 자평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앵그리맘의 표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보다는 그래도 교육감 선거에 좀 더 많은 영향을 줬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최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새벽까지 당락이 확정되지 않은 곳, 여전히 지금도 확정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지역도 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방선거 결과 대체로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리드 멘트를 잘 해주셨는데요. 이게 썩 개운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사실 이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변수가 돌발적으로 생겼던 거죠. 예. 근데 이 변수가 만약 없었다고 전제하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낙승 혹은 압승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애초에는 한 12대 5 야권이 5석 정도로 갈 수도 있었고 10대 7 지금 이제 유지하고 있는 현역 프리미엄으로 수성하는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될 수도 있었는데 사실은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이제 엄청난 돌발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판세는 완전히 이제 뒤집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적인 이 분노, 권력에 대한 불신 이런 문제들이 워낙 이제 급작스럽게 커졌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빙세에서 광역자치단체장만 놓고 봤을 때 이제 9대 8 야권이 이제 한 곳 정도를 더 차지한 그런 형태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새누리당은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완전히 더 이제 이 야권에게 뺏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막아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야권은 그래도 한 곳이라도 더 차지했으니 결론적으로 이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아침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들 이제 라디오 인터뷰들을 들어보니까요. 예. 2% 부족한 승리였다. 이렇게 이제 조금은 자세를 낮추더라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정말 이게 좀 험한 말을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시죠. 정말 멍청한 야당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유는요? 혹은 야당 조직은 없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각 지역에서 인물들이 선전을 한 결과 다 모아보니까 이 9곳을 차지했더라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게 이 탑다운 조직 구조의 방식이 아니라 예. 생태적으로 각각 살아남아서 이 서바이버들이 생존자들이 모이니까 그래도 여당보다는 한 자리가 더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큰 패착은 뭐냐면요. 이 당 지도부가 광주에 지나치게 집착을 했다는 겁니다. 예. 손학규 고문이 그런 얘기를 이제 이틀 전에 했는데요. 강훈태 후보가 되든 윤장현 후보가 되든 다 우리 사람 아니냐. 사실 광주는 여야 격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죠. 야야 격돌이었죠. 정당 소속 이 전략공천 후보와 무소속 단일화 후보의 격돌 아니었습니까? 그럼 지금 국민의 여망이 무언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새누리당과 싸워서 집권 여당을 이겨다오. 세월호 참사의 이 정말 안타까운 생명들을 우리가 차마 그들의 한을 풀어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국민적 여망이 있었는데요. 예. 지금 안타깝게 이제 석패한 곳들을 보면 거의 이길 수 있었던 지역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경기, 그리고 인천, 그리고 부산 이 세 지역을 지금 사실 야당은 날려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 그런데 결국은 당이 어떤 그 조직화된 형태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당의 중진, 거물 인사 이런 사람들을 정말 조금 더 이 유권자들과 스킨십을 하고 터치를 더 빈도가 높게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광주로 계속 인물들을 내려보냈단 말이죠. 예. 중진 거물들을 광주로 내려보내서 광주 시민들을 설득하고 또는 뭐 중진 의원들도 안철수 공동대표에게 그런 조언을 합니다. 광주 시민들이 좀 차갑고 쌀쌀 맞고 혹은 좀 이제 전략공천에 대해서 우리를 무시하느냐 이렇게 대하더라도 자꾸 찾아 내려가서 시민들을 설득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석고대자를 해서라도 읍소를 해서라도. 그래서 그쪽에 굉장히 집중하게 됐죠. 결론적으로. 예. 그래서 어찌 보면 마지막 여론조사까지도 이 강훈태 무소속 후보가 더 유리한 여론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윤장현 후보로 이제 뒤집히게 되는 상황을 연출해냈는데요. 그것이 전체 지금 6.4 지방선거 판도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 것이냐. 이게 안철수 대표라는 지도부에게는 이득을 줄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윤장현 후보가 안 됐다면 자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도력에 상당한 타격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당내의 지도력 유지를 위해서 소모적인 에너지를 비생산적인 지역에 과도하게 쏟으면서 결국은 전체 판도를 흐트러뜨리게 된 결과를 나타났는가 하는 측면에서 제가 좀 험한 말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총평이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제 개인적으로도 좀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역으로 그 새정치민주연합 당 지도부가 수도권 유세, 특히 경기 인천 유세에 좀 집중했더라면 이번 네. 선거 결과 충분히 바뀔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 야권 성향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세월호 참사의 이 직간접적인 책임을 져야만 하는 바로 직전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후보가 지금 인천시장이 됐죠. 예. 그것도 현역 프리미엄 얘기를 이제 아까도 드렸습니다만 송영길 현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내고 지금 여권에게 탈환당한 거죠. 심지어 인천 상륙작전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수에 이제 걸려들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 문제였는가? 굉장히 안일했던 거 아닌가 하는 대목이고요. 예. 뭐 이 김진표 후보가 결국은 석패하는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윤장현 후보의 공천 때문에 내부의 공천 이 파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면 예를 들면 뭐 김상곤 후보도 있었는데요. 김상곤 후보가 만약에 또 이 야권 주자가 될 수 있었다면 여러 가지 좀 이 경우의 수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시간이 그렇게 적지 않았거든요. 예. 그 부분들을 복귀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기초공천 이 폐지에 대한 약속을 야권만 지키겠다 이렇게 이제 끝까지 우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결국은 밀려서 번복하게 되면서 굉장히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힘을 빼지 않아도 될 부분에 힘을 정말 소모적으로 뺐고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지역들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부산은 그야말로 역사상 오랜만에 이 여권의 텃밭 지역을 뺏어올 수 있는 서로의 찬스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허무하게 끝나버린 상황.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냐 이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고 대안이 필요한 상황인데 결국 이 정도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 참사가 없었다면 정말 여권한테 이 전패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비등한 힘의 균형을 만들었으니 잘한 거 아니냐라고 또 위안하는 말도 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세월호 참사가 결국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무슨 정치적 기회를 주기 위한 사건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뭐 안전이 아주 기본적인 이제 권리에서부터 무시되고 압살당하고 혹은 거의 뭐 수장시켰다라는 표현, 또 어떤 분들은 좀 격하게는 학살, 독가이한 학살 이런 표현도 쓰는 상황에서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적 기회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힘의 균형을 이루는 과연 국민 다수가 생각하는 대한 세력 혹은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느냐. 제가 그동안의 선거를 쭉 지켜보면서 전신이 민주당이니까요. 예. 안철수 신당 세력이 함께 이제 포함되긴 했습니다만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불임 정당의 오명을 써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정말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는 것이 정당의 합법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선 정말 불충한 이 경우들을 계속 자충수를 둬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신당을 창당한 이유가 뭡니까? 이 지방선거에서 최소한 1대1 양자구도, 맞대결 구도를 만들면서 한번 이 여당에 맞서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예. 그 부분의 전략은 사라지고 어찌 보면 파편화된 형태로 각자 살아서 돌아와라 이런 형태로 사령부가 없는 전쟁을 치른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안타까움을 이제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결과를 놓고 허망하다는 거죠, 사실. 그래도 이제 이 위안을 삼으려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와 근거를 오늘 아침까지도 찾고 있고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망하다. 이 세월호 그 어린 생명들, 꼭 어린 생명뿐이겠습니까? 일반인들도 있었고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한 승무원들도 있었고 이분들 앞에 있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어떤 이 기성의 권력에게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모하고 애도하고 청계광장에 모이고 안산에 모이고 했었는데요. 그러한 국민들의 마음에 어떤 이 솔루션을, 해결책을,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좀 막막합니다. 예. 야당의 모습이.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뭔가 어떤 비전을 보여줄 거냐, 어떤 그럼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서 좀 암울함이 있기 때문에 그 당내에서는 2% 부족한 승리였다 이렇게 자평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건 50%가 부족한 선거가 아니었느냐 하는 이 아쉬움은 달랠 길이 없고요. 예. 이미 당내에서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죠. 이런 민심이 그냥 넘어가지 않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민심을 제대로 이제 당내에서 읽는다면 어떤 세력, 어떤 개별 의원을 통해서라도 이런 이제 지도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예. 우선 저는 그 가장 기본적인 이 구심체가 어디냐 하면 여야 합의로 만들어져 있는 국정조사 특위입니다. 세월호에 대한. 사실 이번에 지방선거 때문에 우리가 6월 3일, 4일, 5일 오승덕 후보의 여러 가지 이제 가족사 쇼도 보고요. 예. 참 이제 이 기기묘묘한 일들을 겪다 보니까 자꾸 까먹게 되는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오늘 지난 월요일 6월 2일은 국정조사 특위 첫째 날이었죠. 예. 야권 의원들만 진도 팽목항에 갔고 여권 의원들은 빠져버렸죠. 첫날부터 이재철 파행이었죠. 위원장이 그것도 진실 공방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6월 5일로 미뤘고 지방선거 직전에 팽목항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 여당의 일종의 그 술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추정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쪽에 집중하지는 못하면서 지방선거에서도 어찌 보면 이건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닌.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교착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이제 국정조사 특위에 정말 집중해서 우선 이 가족대책위원회 이 안에는 희생자, 또 실종자,
생존자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데요. 예. 이분들이 원하는 방식의 진상 규명을 야당이 앞장서서 싸워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 첫 단추가 저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각 당 입장에서 볼 때 좀 그래도 크게 의미를 부여할 만한 지역 아니면 그 당선된 인물 어느 지역이나 또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권역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17개 광역으로 되어 있지만 권역으로 본다면 수도권을 이겼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3개 지역 중에서 적어도 2개 이상 야당이 수도권은 졌다고 봐야 되겠고요. 예, 야당이 가져왔어야 하는데 그나마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재선하면서 앞으로 4년 더 시민이 시장입니다를 유지하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죠. 더불어서 이제 조희연 교육감 같은 분이 또 정말 여권 쪽에서 보면 어부지리 당선 아니냐 이럴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절묘한 기회를 얻어서 그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결국은 당선으로 이어진 결과는 이제 우리가 행운스럽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수도권은 어쨌든 제가 보기엔 그냥 한마디로 망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예. 대신 희망의 싹을 발견한 지역은 충청권역이죠. 충청권에서 당선자가 네. 야당이 더 많죠, 호남보다. 세종시가 있기 때문에. 야당이 더 많고요, 호남보다. 예. 왜냐하면 이제 자리가 세종시가 13만 인구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복합행정 도시여서 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고 세종특별시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17번째 이제 광역 지역이 돼 있는 것인데 이쪽은 또 여권의 텃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도시거든요. 예. 실제로는 이제 13만 인구 중에서 한 3만여 명 정도가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고 아직 다 이제 이 청사들이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 10만 명 정도는 이제 거기에 사시던 토착 주민들이시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이 신도시의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무원 도시의 분위기라고 한다면 거기서 이 정권에 대한 이반이 일어나고 있다는 조짐이 분명히 있다. 그럼 이건 굉장히 기현상인데 예. 충청권은 석권을 했습니다. 야당이 결국은 4개 지역을 다 네. 당선자를 그렇죠. 배출했고요. 충북, 예. 충남 지사 이제 그 안에는 굉장히 또 치열한 초박빙의 접전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대전시 그리고 이제 세종시 이렇게 4곳을 석권하면서 그동안에 어찌 보면 좀 시간 싸움으로 따진다면 장기적으로 여권 성향의 지역이었고 결정적일 때 뭉쳐서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던 지역이 사실은 이게 야권 지역으로 다 통째로 넘어온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게 전국 선거에서 굉장히 큰 의미예요. 영남이 이제 이 새누리당의 골수 지지다. 이거는 공식처럼 변수도 아니고 상수기 때문에 오히려 경남 지사 선거에서 김경수 후보가 선전을 한 부분이라든가 조금 이제 박심 마케팅에 묻어간 경향은 있습니다만 대구에서 어쨌든 야권 후보인 김부경 후보가 선전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변화로 높이 평가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승리의 의석수에는 자릿수에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미래 가능성으로 남겨둔다 하더라도 예. 충청권을 다 가져왔고 정말 이번에 또 뺏길 뻔한 마지막까지 피가 마른 지역이 강원 아닙니까? 예. 강원까지도 이제 최문순 후보가 정말 뚝심을 발휘해서 마지막에 사수해낸 걸로 본다면 사실은 이 17개 중에서 최소한 10개, 그 다음에 제 생각엔 평균적으로 11개, 조금 더 애를 썼다면 12개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지방선거였고 그렇다면 정말 이 정권 심판론, 세월호에 의한 정권 심판론과 이 박근혜 지키기라고 하는 이 마지막에 만들어진 이 프레임 구도에서 얼마든지 좀 이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국면이, 지형이 만들어졌을 텐데, 예. 그렇지 못하고 지금 오늘 아침 언론 보시면 다 참 절묘한 민심의 반영이었다. 황금 분할 구도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무슨 돌파구가 있어야 이게 황금 분할이고 절묘한 거죠. 예. 사실은 이게 교착돼 있는 상태에서 서로 움직이지 못하게 묶여버린 상태라면 여기서 이제 지금 향후에 어떻게 이 전국을 풀어나갈 건가 하는 것들은 더 이제 고도의 전략과 수가 필요하게 될 텐데 그것들을 지금 이 야권 지도부 내에서 누가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남는 아침입니다. 예. 이 국민들의 심판이 7월 재보궐선거로 한 달 좀 연기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미니 총선이라고 불리는 7월 재보선에서 또 한 번 심판의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사실은 그 앞으로 국면을 따져보면요.
세월호 사건으로부터 하루하루 날이 갈 때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목청 높이 외쳤고, 그러한 분들이 여전히 정말 의기롭게 존재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중적인 감성, 대중 논리로 본다면 이제 사구제가 지나면서 조금씩 세월호는 묻혀가는 분위기고, 그 분위기를 더 연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미디어들이 가동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당장 지방선거 끝났다, 한숨 돌리고 여야가 균형을 이뤘네, 민심은 참 훌륭했네, 그리고 이제 월드컵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뭐 스포츠 경기의 승패는 우리가 뭐 예언하기 어렵지만 그리고 나서 재보선을 맞거든요. 예. 그럼 그때 지금 이 세월호에 대한 분노 심리들이 대중들에게 얼만큼 남아있을 것인가.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 직전에도 여권 지지층 일반 국민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됐다, 그만해라, 많이 울었다 아이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가 하면, 언제까지 세월호를 붙들고 있을 거냐, 또는 이제 그 광장의 집회들을 보면서 결국은 세월호 국면을 정치적으로 이제 역이용하고 있다, 이런 이제 또 역비난들을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730 재보선에서 이제 세월호 이야기가 나오면, 자, 이제 대통령이 새로운 혁신총리를 임명했고, 뭐 조각에 준하는 내각을 짰고, 인사청문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경 퇴치했고, 여러 가지 정부 조직 개편안들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관폐화도 척결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월호 문제는 이제 뭔가 해법이 실천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역논리들은 굉장히 난무하게 될 거예요. 예. 그건 뭐 정치 논리상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야권은 어떤 또 새로운 논리가 있냐 이거죠. 진정성이 있느냐, 그 눈물이 연출이냐 아니냐, 혹은 또 뭐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실천 과정들이 과연 이 세월호의 핵심 문제들을 풀어내는 거냐, 이런 문제들을 그 사실은 730 재보선이 끝나고 나서 8월 4일부터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리게 되거든요. 예.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이제 공개 비공개로 또 나뉘어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이제 들끓었던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때도 작년 여름 더울 때 국회에서 청문회 했던 기억이 우리가 생생한데요. 지금 그걸 기억하는 다수 국민들은 누가 있을까?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었는가? 김용판 전 경찰청장이 증인선서도 안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줄줄이 무죄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원세훈 이제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리고 유야무야 흐지부지 흘러간 이 상황에서 세월호도 결국은 같은 패턴으로 흘러가게 내버려 둘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제1야당이라고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떤 대안들을 국민 앞에 약속하고 제시하고 있느냐 이거죠. 예. 지금 이 자기 코가 석자였는데 세월호 국면으로 그나마 전패할 위기에 있다가 한 절반 정도 힘의 균형을 이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국민에게 명쾌하게, 사실은 2012년 12월에 대선 패배 이후에 지금 이제 뭐 제3지대 신당 창당으로 다시 이제 헤쳐 모이는 형세는 띄었지만 전혀 이제 이 행태는 달라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간판 바뀌었고 이제 안철수 세력이 들어왔고, 그런데 지지율은 합쳐서 더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정치의 빛은 바래지고 있고, 그것은 또 상대 쪽에 이제 역공을 받아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비전과 가치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런 좀 이제 난감한 상황에서 어떤 약속과 새로운 깃발을 들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한번 물어보자는 거죠. 예. 왜냐하면 결국은 지방선거라는 건 여아니면 야를 찍게 돼 있는 구도였으니까. 지금 진보 교육감들이 약진한 부분들, 놀라운 부분인데요, 이 패턴이. 예. 이 부분에다가 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분석들도 많이 있는데, 네네. 결국 정권 심판이 뭐 광역 단체장 선거보다는 교육감 선거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그렇죠.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보수 쪽에 또 그 해석을 하는 이제 뭐 전문가, 정치 평론가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어제 오늘 쭉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야권 진보 교육감들은 이제 단일 후보를 주로 냈고, 그리고 이제 보수 교육감들은 난립해서 표를 쪼개 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 이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는 일리가 있는데요. 일리가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나오는 논리가 이게 깜깜이 선거다, 로또 선거다. 결국 교육감의 면면을 모르고 그냥 찍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단일화한 진보 쪽에서 다 표를 쓸어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안에는 사실은 좀 틀린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교육감이 뭐 진보, 보수 이렇게 이제 포스터나 이제 공보물에 나와 있지만 예.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투표장에 가면 진보인지 보수인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정당 소속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름 보고 찍는 거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이게 막 로또처럼 나열되어 있는 이름 중 뭐 한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든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든 아니면 7개 중에 하나를 고르든 하는데 그 찍는 패턴이 어떻게 다 진보로만 몰릴 수가 있어요. 확률적으로 분산이 돼야 맞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유권자들이 분명히 최소한 진보 보수는 나눠놓고 예. 이 보수보단 진보를 찍는다라는 이 투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패턴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 보수 쪽의 지금 논리는 아무나 찍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단일화한 진영이 이긴 거야. 이렇게 설명하지만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그건 틀린 이 해석이고요. 예. 적어도 유권자들은 진보와 보수 중에서 선택했다. 보수를 찍으려는 사람들이 분산돼서 표결집이 뭐 부분적으로 흩어진 경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진보의 이 흐름이 교육감 선거에서 패턴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어떤 그 학부모층의 분노 혹은 이제 학부모만 선거권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감은 20대 뭐 초반의 분노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뭉쳐서 이 정치적으로 여야 모두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교육이라도 바꿔보자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교육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젊은이들의 어린 학생들의 청소년들의 미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심이 작용한 것은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예. 서울시장 선거로 좀 얘기를 좁혀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뭐 예상대로 득표율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는지요? 아니면 예상보다 좀 좁았다거나 넓었다거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현실적으로 평가하면 박원순 시장의 득표는 예상보다 더 나왔죠. 예. 사실은 여론조사 추이와 비슷합니다. 16% 정도의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격차가 많이 벌어졌을 때는 뭐 한 21%까지도 차이가 났었고요. 좁혀졌을 때는 이제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접어들기 직전 17% 정도까지 좁아진 거로 나왔기 때문에 16%면 대체로 현실적으로는 분석의 흐름 추이에 잘 맞습니다. 그 정도가 보여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이제 TV 토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막판에 들어가서 정말 대안 없는 이제 정몽준 후보의 막가파식 이제 공세가 마구 난사되었고 이런 측면들을 본다면 저는 박원순 후보의 득표가 뭐 높았다 낮았다라는 것을 차치하고 예. 정몽준 후보에 대한 이 득표가 너무 높았다. 43%를 얻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박원순 후보가 50%대 이제 상위를 얻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이겼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은 아닌데 정몽준 후보의 43%가 결코 작은 표는 아니다. 이것을 좀 면밀히 분석하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강남 3구조차도 조금 이제 이탈하는 현상을 보여줬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정말 좀 이 정몽준 후보의 이 인물과 캐릭터에 대해서 인지도에 감싸여있던 허상이 정말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이 가족들의 자살골들도 이제 또 난무하면서 예. 해프닝들이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오죽하면 이제 개그맨이 됐으면 좋겠다. 국민들을 즐겁게 해줬다. 좀 선거에서는 이제 박빙의 어떤 그 좀 아슬아슬한 긴장감의 묘미가 있어야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실소를 터뜨리면서 관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이제 다 감안한다면 43%를 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와 어떤 생각에서 저런 가치 판단을 했을까에 대해서 조금 우리 서울 시민들이 함께 자성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서울시의 그 잠정적인 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 좀 높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례적이죠. 이러한 그 이제 시민이 승리하는 시민의 편에 서는 시장을 스스로 선택하고 지켜내는 경험을 우리가 2011년 11.6 이 재보선에서 한 거거든요. 예. 오세훈 시장의 후임을 이제 박원순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이제 격돌할 때 그때는 물론 또 이 안철수 당시에는 정치인이 되기 전 안철수 교수의 정말 획기적인 결단이 큰 영향을 준 거죠. 예. 50% 가까운 이제 지지율을 다 몰아줬던 거니까요. 그러고 이제 본인은 대선으로 넘어가게 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정말 기적적인 현상으로 한번 승리의 경험을 했던 서울 시민들이
성숙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예. 정말 지금 말씀드린 이 승리의 경험, 승리의 맛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야권이 이 승리의 맛을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2011년 11.6 재보선, 박원순 시장 한 명 당선시킬 때, 그때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예. 뭐, 굳이 이제 하나 이제 야권에서 든다면, 작년 4월 재보선에서 노회찬 전 의원이 잃어버린 이제 노원병 지역구를 안철수 이제 국회의원, 초선으로 이제 들어갈 때, 그 정도가 이겼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때도 예. 이제 비난이 많았죠? 왜 부산으로 가지 않고 서울로 오느냐 등등. 이건 뭐 외부의 적들도 그렇게 비난을 했지만, 내부에서도 그런 또 이제 온당하냐라고 하는 이제, 담론이 있었던 걸 보면, 조금 이제 이 퀘션이 남는 대목이고요. 예. 이겨야 됩니다. 자꾸 이기는 경험을 해야 이길 수 있다. 조직화하지 않으면 지자. 이러한 이제 이 학습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정말 어찌 보면 광장에서 촛불 드는 행위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외에는 정말 정치적인 선거에서 행동을 통해서 혹은 어떤 그 메시지의 공유를 통해서 이기는 경험을 한 지가 너무 오래되고 있으면서 예. 이 승리 세포가 지금 퇴화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제가 좀 많이 맹비난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야권에 대한 것이고 국민의 선택, 유권자의 선택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절반을 이기게 만든 동력은 유권자들에게서 나온 것이니 우리 스스로 학습하기 위한 노력들을 더 해야 되는데 참 참담한 것은 이제 합법적인 기성 정치 제도권 내에 대한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 대한 세력이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이렇게 흩뿌려져 있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좀 세워낼 것인가, 힘의 구심점을 세워낼 것인가 하는 점들을 야권 시민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야당에게 요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말 좀 못 믿어왔던 점, 야속했던 점들을 한번 이제 풀어놓고 소통하는 자리가 야권 내에서 마련돼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놓고 박원순, 정몽준 이 두 인물의 앞으로 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권과 연관지어서 아마도 그런 것 같은데요. 마지막 그 패배를 쿨하게 인정하는 이제 이 인사말을 남기고 정몽준 후보는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좀 일찌감치 했죠. 네네. 예. 그런데 이 정몽준 후보는 이 대선에 나가겠다는 의지를 흘렸습니다. 박원순 씨 다시 봅시다 뭐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깔려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여야를 망라해서 대권 잠룡들 차기 이 잠재적 대권 주자 중에서 정몽준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인지도가 곧 지지도였을 텐데,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급락하게 될 것으로 그건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박원순 후보가 본인은 이제 서울시장 임기 마칠 것이다라고 여러 번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만, 차기가 되든 차차기가 되든 명확하게 대권 주자의 자리를 굳히는 이 대목이 나타났고요. 그 외에도 당장 차기는 아닐지언정 좀 중장기적으로 뭐 안희정 지사 대선자라든가, 예. 또 최문순 정말 마지막 특징을 보여준 이 경우라든가 이번에 이 승리를 일궈낸 뭐 이시종 또 이 지사를 포함해서 몇몇 인물들이 야권에서 재발견되면서 상당히 좀 좋은 포지셔닝에 안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저는 이 어떤 인재들의 풀이 넓어졌다. 가시적으로 대중화되는 것은 너무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6.4 지방선거 결과 분석 최영일 정치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선거 못지않게 선거 막판에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게 서울시 교육감 선거였습니다. 예상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진보진영의 조희연 후보가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조희연 당선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 당선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예. 예, 짧게나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정말 인지도가 낮았는데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도록
저를 성원해 주신 유권자님께 감사드리고요. 예. 또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의 또 마음도 제가 헤아려야 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헤아려서 제가 정책도 좀 균형 있게 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올 법합니다만 승리의 1등 공신, 승리의 요인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저는 세월호 사건으로 달라진 어떤 부모님으로서의 유권자의 예. 어떤 그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이때 부모님의 마음으로 저는 교육감은 선거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시장이나 도지사 경우하고 달리 이건 아이들의 교육을 다루는 교육감이구나. 그래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부모 아이들을 잘 보듬는 그리고 좀 진정성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진 교육감을 좀 원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선거 막판에 그 고승덕 후보의 이제 가족사 문제가 좀 불거졌습니다. 거기에 예. 대처하는 이제 조희연 후보의 자세는 너무 좀 이게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 표명하셨는데 예, 그렇게 대응한 것도 결과적으로 좀 잘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예, 뭐 오히려 그렇게 저를 평가해 주시는 분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막판에는 이제 문영린 후보께서 폐륜이다 이렇게 이제 고승덕 후보를 비판했고요. 반대로 이것은 공작 정치다 이렇게 이제 서로 뭐 이렇게 비판을 하던 와중에 저희는 이제 조금 가족사의 아픔을 뭐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한다. 예.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가족사라는 건 이렇게 여러 명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정략적으로만 이용하기가 조금 좀 좋지 않은 교육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예. 그 이슈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여러 가지 좀 정책들은 가려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대표적으로 내세운 정책이 이번에 어떤 거였죠? 예, 저희가 사실은요, 저희들이 특히 이제 새 후보가 네 후보죠. 예, 그 후보들이 너에 대한 정책 평가가 교육단체에 의해서 있었습니다. 사교육 없는 세상이라든지, 예. 이런 교육단 좋은 교사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있어서 거기서 제가 42점을 받았고요. 50점 만점에. 그리고 문영린 후보가 32점, 고승덕 후보가 31점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한 10점대가 40점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책적으로는 좀 많이 노력했다는 것을 이렇게 좀 인정해 주신 측면이 있고요. 몇 가지 정책만 말씀드리면 저는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 이게 주요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인근에 일반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그 일반 고등학교가 점점 더 뭐 슬럼화된다고 할까요? 황폐화되어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으로서도 자꾸 밀려나가고 있고요. 좋은 대학을 가려면 뭐 특목고나 자사고를 가야 된다. 이런 또 생각들도 학부모의 삶에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예. 저희가 일반고를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런 정책을 주되게 이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뭐 유아교육의 전면 공교육화 같은 걸 내걸면서 유아교육을 현재처럼 뭐 예를 들면 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다거나 복지 차원에서만 지원하는 측면보다는 예. 이것을 선진국형 공교육 체계의 뭐 재정립이라고 할까요? 선진국형 공교육 체계의 재정립이라는 큰 틀에서 좀 접근하면 좋겠다. 이런 공약도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막판에 있었고요. 특별히 이제 뭐 가족사는 이제 개인적인 일로 좀 두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데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자녀 교육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자평하십니까? 이게 좀 제가 쑥스럽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저는 애들 교육을 좀 잘 시킨 아빠가 되고, 예. 고승덕 후보께서는 자식 교육을 잘 못 시킨 아빠처럼 이렇게 약간 대비가 되면서 제가 또 많은 지지를 얻게 된 측면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저는 또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저희 애가 아빠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저의 좋은 점을 중심으로 글을 올려서 그게 화제가 되고, 예. 선거에도 도움이 됐지만, 뭐 아시다시피 이제 다른 지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희 자신을 또 돌아보면 아빠와 아들이 그렇게 좀 친한 사이는 아니거든요, 사실. 예,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 예. 그 임기 시작되면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 실행에 옮기실 그런 계획들 갖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이 부분을 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 하나 꼽으라면 어떤 거 꼽으시겠습니까? 예, 우선은 지금 학교 안전 문제에 대해서요. 그거 가장 먼저 점검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서울에 한 10여 군데 학교가 D급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받아서 굉장히 유용하다. 예.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학생 안전 문제. 근데 이제 학생 수학여행의 안전이 문제가 된 건데 이제 건물 노후화라든가 이런 걸로 지금 학생 안전이 문제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긴급 점검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말고도 전체적으로 이제 진보 민주 성향의 이런 교육감들이 많이 되고 당선이 됐습니다. 예. 이게 어떤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좀 사회적인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보십니까? 예. 뭐 좁게 생각하면 서울 교육감 선거가 국민적 주목을 받으면서 전국의 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주목을 받고 특별히 이제 제가 또 조금 선전하게 되면서 민주진보 교육감에 대한 호감도가 좀 높아진 효과가 이제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크게 보면 저는 진보 교육감의 대거 등장 그리고 2기 진보 교육감 시대가 열린 것은 세월호 사건 이전과 이후에 한국 교육이 달라져야 된다는 국민들의 강한 열망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정말 무모한 입시 경쟁 그리고 애들을 사교육에 내모는 경쟁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과연 이게 좋은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셨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진보교육감 시대를 여는 동력이 됐고요. 이걸 예. 잘 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30초 남짓 시간 남았는데요. 끝으로 서울시 유권자들, 학부모님들 되겠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감 되겠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진보교육감이 대거 등장해서 혹시 교육 정책의 일관성 때문에 불안하시는 학부모들이 있을까 염려되는데요. 저는 뭐 그렇게 불안해지지 않으셔도 좋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고요. 예.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우는 심정으로 서울의 모든 아이들, 120만에 이르는 모든 아이들을 이렇게 보듬고 안고 키운다는 생각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나중에 또 한번 모셔서 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네, 지금까지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된 조희연 후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효진 PD가 수고해 주셨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